무조건적 사랑은 어린애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망의 하나이다. 한편 어떤 장점 때문에 곧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경우 언제나 의심이 남는다. 내가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언제나 남아있다. 곧 언제나 사랑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더 나아가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사랑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상대자를 즐겁게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사랑받는 게 아니고 이용될 뿐이라는 쓰라린 감정을 쉽게 일으킨다. 우리들 모두가 어린애로서 또는 어른이 된 다음에도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행복하게도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 어느 정도인가는 뒤에 말하겠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동일한 갈망의 충족은 매우 어려워진다. 가장 만족스러운 발달에 있어서는 이러한 갈망은 정상적인 성애의 한 요소로 남아있다. 흔히 이러한 갈망은 종교적 형태로 표현되며 신경증적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는 더욱 많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주 다르다.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고향이고, 어머니는 자연이고 대지이고 대양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자연적 과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어린애의 생활에서 처음 몇 년 동안은 어린아이와 거의 관련이 없고 그 초기 단계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점에서는 어머니의 중요성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연적 세계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간 존재의 다른 극, 곧 사상, 인공적 사물, 법률과 질서, 훈련, 여행과 모험 등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에게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지시해 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경제적 발달과 관련된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유재산이 성립되고 사유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재산을 남겨줄 만한 아들을 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아들, 아버지와 가장 많이 닮았고 따라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게 된 아들을 상속자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원칙은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너는 내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조건부의 아버지의 사랑에서도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발견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보답을 바라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소극적 측면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에는 복종은 주요한 덕이고 불복종은 주요한 죄라는 사실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벌은 아버지의 사랑의 철회이다. 적극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인가 할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돼 있는데, 명이나 이상,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 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건 motherly love, fatherly love라는 개념으로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 unconditional love라는 이런 원형적인 개념만 가지고 가버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여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아이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분리개별화가 돼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과정이 어느 시점에 가면 급격하게 조금 빠르게 일어날 뿐이지만 아주 초기 상태에서 온전하게 의존하던 상태로부터 점차 의존이 줄어드는 거죠. 아이가 젖을 때는 시기들이 나오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젖을 때고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일부로서 있던 단계로부터 조금씩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분리개별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언컨디셔널 러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 태중에 가지고 있을 때의 상태죠. 여기서 유니언 상태니까 심바이오시스죠. 둘이긴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피지컬리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탯줄을 끊음으로써 분리개별화돼 있다고 하지만 그 신체적으로는 분리개별화가 됐지만 심리적으로는 태중에 있던 상태하고 유아기에는 거의 같은 심리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점차 독립성을 획득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언컨디셔널 러브라는 쪽에 계속 있었으면 이 아이의 분리개별화가 저해된다는 얘기예요. 점차적으로 언컨디셔널로부터 컨디셔널한 러브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려고 한다면 사회적인 규범에 따르는 아이가 돼야 된다고. 사회적인 규범을 아이가 따르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건 파들리 러브라는 얘기, 이것이 부성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모성적인 사랑만을 계속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모성적인 어머니 사랑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파들리 러브는 어머니는 행사하면 안 되는가, 어머니는 부성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저는 그 부분에서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머니는 모성적인 사랑과 부성적인 사랑을 함께 해야 된다는,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바이섹슈얼리티를 얘기하죠. 우리 개개인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우리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는데, 이게 부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성적인 측면과 모성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성적인 사랑을 할 능력과 부성적인 사랑을 할 능력이 어머니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부성적인 사랑을 못 받을 것이냐. 우리가 너무 이 원형의 개념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머니도 모성적인 사랑을 처음에는 하지만 점차 부성적인 사랑을 섞어가면서 적절하게 분리개발의 정도에 맞추어서 점차 부성적인 사랑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아버지들이 실제 역할에서는 많은 양육을 아버지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아버지들은 이 부성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모성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초기에. 머덜리 라브를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사람이 남자냐 여자로 볼 부분, 아버지냐 어머니라고 볼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종류가 편의상 마더리 러브, 파더리 라브인데, 파더라는 개념이 마치 마더라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해야 되고 파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면 곤란하지 않느냐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까지 갖춘 어머니여야만 아이를 바르게 독립시키지 않느냐. 이 역할은 아버지가 나타남으로써만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무리라고 봐요. 이 논리 자체는. 아버지가 그 기능을 많은 경우에 해내지만 어떤 집안에서는 아버지는 계속해서 모성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어머니가 부성적인 사랑을 하는 집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이나 이상이라는 개념과 실존적인 실제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하는 사랑이 다 이 원형적인 개념에서 부성적 사랑이고 어머니가 현실에 있는 어머니가 하는 사랑이 다 모성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은 이거 자체가 미망이니까 여기서 깨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잠깐 나누어 보죠. 저는 그냥 이거를 읽으면서 좀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답답했거든요. 어떤 게 답답했나요? 근데 이게 제가 프롬의 그 의견 주장하는 바 혹은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역할에 대해서 계속
음, 강요하는 느낌이 어, 더 해야 되나요? 강요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까 얘기하는 원형의 개념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야 된다는 당위. 네. 그러니까 이 본질론에 가깝게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어머니는 이래야 된다. 이게 이상형이다. 이 정도 이렇게 해야 이게 아버지답고 이게 어머니다운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그전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던 그 각자의 고유한 유니크한 점들을 존중하는 면들이 해, 헤쳐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네, 역할에 묶여 어, 있다면 그 답답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서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경우에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죠. 너는 형이니까, 너는 동생이니까, 당신은 아버지니까, 당신은 어머니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이런 것들 경우에 많은 게 칭찬이라기보다 비난의 원인으로 이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버린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이상이나 어떤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 적용되게 되면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하나의 개념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왜 교수님께서 아들이라고 명칭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신 게 있으셨잖아요. 예.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부분들, 억제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린 아이로서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억압시켜야 되는, 좀 억제해야 되는 그런 걸 강요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 실제 우리가 봉건사에서 봉건사회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그런 시기의 상계 전대 보면 아버지들은 많은 집안에서 굉장히 엄한 사람으로서만 기능을 했죠. 부드럽게 자녀를 대하는 그런 아버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교라는 어떤 큰 틀 속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되고 하는 것 쪽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의 역할보다는 이 원형적인 이상적인 어떤 상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역할을 가지고 그 롤을 주어버리고 그걸 투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따라서 그 대상을 판단하고 비난할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비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애로운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어떤 그 사회 구조 속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물러 터지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엄한 자세를 견지하는 이런 꼿꼿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버지로서도 아버지 노릇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또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인 척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도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관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상으로서 이 아까 아키타입이라고 융이 얘기한 이 아키타입이 우리의 뭐라고 독자성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독자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네. 그것과 함께 뭔가, 음, 약간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것과 함께 댄스를 춘다면, 그거는 승화로 가는 건데, 거기에 얽매여져 있다라는 거는 또, 예,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단순히 우리가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뿐만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자기 아상이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상, 셀프 이미지가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어떤 하나의 고차화된 틀로서 자기를 바라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야. 음, 그러면 음, 아버지로서의 기능이 역할은 이미 고착되어 있는 어떤 아버지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 어떤 플렉서블하고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사람으로서 이 인격은 여성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남성성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남성성만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결과가 돼버리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인격 통합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에게 맡겨지는 어떤 사회적인 하나의 역할, 사회가 디파인한 역할을 자기 역할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자기라고 하는 독립된 모습을 살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예, 결국 트루 셀프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네. 참자기를 살아내는데 참자기를 발현해야 되는데, 참자기를 발현하는데 사실은 사회가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념들, 아까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데아라고 얘기도 하고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각자가 자기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무슨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걸 주고받고 교환하면서 이 사회가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들에 걸맞게 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의 모습이 아닌 것을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모든 상들 이게 모두가 환이다고 보는 거죠. 이게 환상이다. 이렇게 그걸 넘어서야 우리가 실상을 만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신분석하고 굉장히 많은 점에서 공유될 수 있는 통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상에서 트랜스퍼런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트랜스퍼런스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죠. 과거의 대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대상 관계를 현재의 대상이나 현재 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혹은 현재 대상과의 대상 관계로 이걸 대체해 버리는 거니까 과거의 것이 과거의 망령을 현재 가져오니까 계속해서 실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과거 대상과의 관계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내적 대상이나 내적 대상 관계를 외부에 투사하게 되면 자기는 자기하고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실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었던 내적 대상 관계나 그 내적 이미지를 대상 표상을 상대방에게 투사를 해버리니까 자기는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보내서 그 밖에 투사된 그 이미지하고 자기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하고 자기의 관계란 그래서 독립된 대상과의 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평생 어려움을 겪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 사람 다른 대상을 독립된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내적 구성을 계속 투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똑같은 대상을 계속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서 어떤 분들은 어느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났는데 한 달 후에 와서 또 다른 나쁜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 또 달에도 똑같이 또 나쁜 사람을 비슷하게 계속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상과는 다른 자기가 가진 내적 대상에 투사라는 이, 이 환상, 이 전의를 깔끔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지적으로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해서 이 통찰이 깊어지면 이런 미혹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상들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전이 현상을 잘 이해시켜서 통찰을 갖도록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 환상을 깨는 작업이어서 이 통찰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질문이 있는. 예, 말씀하세요. 그럼 그 환상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그 환상 속에 빨려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환상 속에서 그거를 자기가 몸으로 나 지금 환상 속에 있어 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헤엄치면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그 헤엄치면서 여기가 환상이야 하고 방향을 제대로 좋아요. 헤엄쳐서 갈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면 그게 내가 환상인 것을 알고 그 속에서 논일겠다고 한다면 네. 그건 자유스러운 영혼이죠.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환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네. 이게 불가식으로 하면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화 나라는 게 없고 이게 다 환상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환상인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환상 속에서 논의는 것 자체가 자유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내가 있다고 보는 순간 어떤 면에서는 그 아집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이 모든 것들 어떤 환상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걸 잘 이해하는 사람은 어쩌면 환상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거기에 매이지 않을 힘도 생기지 않을까. 아마 우리 지상선님의 어떤 경험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때요? 그 환상 속에 있는 게 재미있으신 것 같은데. 환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상놀이를 그러니까 상상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상상할 때 행복하고 상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상이 자원이 됐던 것 같아요. 에너지 자원이요. 그렇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망상으로 갈 수 있다잖아요. 다 길은 다 열려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 네. 근데 그 망상이 그래도 현실을 이렇게 끌어당길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끌어다닐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좋은 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가이드가 되게 내가 싫어하고 나를 억압하고 되게 억압의 기억 속을 많이 끄집어낸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그 망상 속에 가지 못하게 이렇게 울타리가 돼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죠. 그렇게 되면. 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든든한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 속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해줬던 또 반대인 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쪽이 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망상으로 안 가고 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주 중요한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어떤 분을 도울 때도 그분이 안전하게 그러한 전이 속에서 충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 사람이 판타지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해야 되는데 사이카틱한 사람들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환상으로 빠지면 사이카틱한 것이 폭발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자유현상을 함부로 못 시켜요. 사이카틱한 분들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유현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딜루셔널한 게 가다가 어떤 현실 검증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상상은 우리의 탤런트 중에 하나라니.
우리의 패컬티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패컬티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인데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생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원시적인 생각은 상상이죠. 우리가 언어라는 게 있기 이전은 대부분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상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초기에 우리가 누구나가 겪었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컬티 기능이죠. 그래서 상상을 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술가들은 이런 상상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학자들은 엄밀하게 어떤 라지컬리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과학자들에게는 이 상상의 패컬티가 필요해요.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어떤 아이디어, 독창적인 하이파서시스, 가설을 먼저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이게 판타지잖아요. 말하자면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가설을 가지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그 가설을 입증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하면서 그중에 어떤 중요한 하이파서시를 가지고 그 하이파서시를 중심으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과학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죠. 그래서 과학자 중에 지금 양자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술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론화해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판타지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을 상상의 세계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라직으로 이렇게 발달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티비티, 어떤 창조성과 이 상상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